연꽃잎, 예. 욜로잎, 예. 자, 스페인 롤라잎. 이 스페인 가서 정신분석 미술치료를 공부한 아주 특별한 캐리어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내가 정신없이 흡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신없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신분석에서는 주목할 말이에요. 그게 계산해서 흡수하는 것보다 정신없이 흡수하는 게 더 많은 걸 흡수해. 한국에서 정신분석 배우려면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 뭐 정신분석학회 누구를 찾아가도 배울 수가 없지. 그래갖고 정신분석에 대한 걸 배우고 싶다고 20년 전에 내가 그 모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 그 병원에 정신과 애들 이렇게 했더니 소속 학과 이름, 주민번호까지 다 적었어. 그래가지고 추후에 뭐 관계되는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리고 끝이야. 그러다가 그 시카고 대학 가니까 6, 7개 과에서 정신분석 과목이 개설된 거야. 심리학과, 철학과, 또 인문학부, 불문과 6, 7개 과에서 이 정신분석이 개설이 됐어. 한국에서 접촉하지 못하는 거, 접촉하는 문화였고, 정신없이 주워 담았어. 그때 받은 에너지로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나눠서 뭘 다루나 해서 신경증 사례를 다루려고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히스테리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리 좀 더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새로운 교재 전해드린 거예요. 프로이드의 히스테리 연구, 이게 최초의 저서죠. 안나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히스테리 이론이 그 책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할 것이고, 정신분석은 항상 이론만 하면은 뭔가 미진해요. 네. 히스테리 사례들 각자 하나씩 찾아서 기억해 오시라 그랬죠? 네. 오늘 수업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음미하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 사례와 연관해서 좀 더 심층 해석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공부는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적용해서 자기 것을 소화하는 게 좋아요. 학자들은 사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론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히스테리는 주로 무의식적 환상 그리고 외상관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자, 무의식적 환상과 외상. 여기서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환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환상과 외상 두 가지 이제 다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 히스테리 발생 원인이 실제로 겪은 충격적 자극, 과잉 자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충격적 자극에 기인하느냐, 아니면 환상에 기인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처음에는 유년기에 겪은 실제 상처, 외상이라니까 조금 이상하지, 뉘앙스가. 그거는 교통사고 환자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환자, 이게 외상이에요. 갑자기 그냥 팍 해가지고 팔다리는 한 수십 개가 뼈가 으스러져갖고 의사가 대여섯 명 달겨들어갖고 응급실에 올 때 그냥 비상조치되는, 그게 외상 환자예요, 전형적으로. 요새 그 외상 환자 하는데 그 매스컴에 부각되는 분 있죠. 이국적. 그게 외상 환자예요. 네. 원래 트라우마는 전형적으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외상이라고 했는데, 정신분석에서 이제 트라우마는 씻을래야 좀처럼 씻혀지지 않은 상처 있잖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맥베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맥베드가 그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령의 꼬드김에 유혹받아가지고 왕을 죽이죠. 또 부인도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부인도 막 유혹, 죽이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데 이게 왕을 죽인 이 피 묻은 이 손, 이 피가 과연 잊혀질 수 있을까? 안 잊혀지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정신병원 걸려서 죽어, 다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처럼 씻혀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되는 뭐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외상과 환상, 처음에는 외상이라고 봤다가 후반기에 있어서 좀 환상 쪽으로 기울였는데 프로이드 선생의 결론은 히스테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에서 일어난 과잉 성자극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환상에 기인한 것인가 이거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이게 100%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이 논쟁은 별로 소득이 없다. 두 가지가 다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식적 환상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어린 시절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테리 연구를 쓸 때 이 책을 1895년쯤 아마 발간했을 거예요. 이 책을 쓸 때 유아 성형론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그 핵심 이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오디푸스 환상이다, 또 유아 성환상이다. 아직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짐작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 유년기의 성적 외상 사태에 주로 기인한다. 이게 초기 입장이에요. 성적 외상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형제, 자매, 친척, 지나가던 사람이 준 과잉 자극, 오케이? 과잉 자극. 그러다가 성적 외상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부착된 충격, 받은 과부하 감정.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냥 아이가 참 별 사례들이 다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뭐 택배 하는 사람 또는 뭐 잠시 방문하는 사람이 귀여워 하면서 뽀뽀한다고 그래서 혀를 쓱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이거 하여튼 별 사례들이 다 있어. 과잉 자극을 받는 경로는 다양한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인데 이렇다고 전부 다 일반화 시키면 이거 문화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아이가 이거 이상한 느낌 뭐 이런 거야. 소화되지 않아. 그래갖고 그게 과부하 감정이지. 아이의 자아가 처리하기 힘든 감정이 과부하 감정이야. 그것도 곧바로 바깥으로 확 방출되면은 그 괜찮아.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면 그 충격이 많이 그래도 완화되는데 멍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고 누구한테 뭐 표현도 못하고 혼자 낑낑 이러면 이게 과부하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쓱 억압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신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억압된 뭐가 없으면 정신분석 했겠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계기가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시절에 무슨 자극을 받았고 무슨 감정이 있었고 그게 갑자기 쓱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게 모르는 거야. 100% 확인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억압됐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사라지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억압이에요. 억압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통은 막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막 누군가한테 막 하소연하거나 위로받는다거나 막 춤을 춘다거나 약간 뭐 몇 년 동안 무슨 클럽에 가서 춤만 췄다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억압된 건 해소되지 않아. 무의식에 있는 거는 전의식에 있는 거는 조금씩 옅어져서 달아 없어져. 이게 프로이드 선생님 말이야. 근데 무의식에 들어간 거는 이거에 자꾸 이게 억압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 이게 뭔가하고 결합돼서 벗어나오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대지만 이게 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 무의식에 위치한 것의 특성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억압된 거는 뭔가 외부 환경에서 과거에 뭔가를 자극하는 어떤 자극이 올 때마다 또는 과거에 뭔가를 해소해 줄 듯한 뭔가 나를 이런 자극이 올 때마다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팍팍 올라오지만
이게 팍팍 올라오는 게 그 유명한 Return of the Repressed. 이거는 내가 배울 때 아주 친절하게 선생이 한국에서 온 그 낯선 사람, 이거는 이 단어는 절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 강조하게 나한테. 정신분석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프로이드 거기서 배웠을 때야. Return of the Repressed. 억압된 거는요, 항상 회귀하려고 하는데, 이게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 어떤 자극과 뭔가, 오면은 항상 이렇게 회귀한다는 것이야. 다시 되돌아오려고. 원상태를 의식세계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무의식이라는 조직은요, 무시간성이에요, 무시간성. 이 무의식의 특성 연구하면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전의식에 위치한 서서히 달아지지만, 이거는 이 조직에 위치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정상적 방법으로. 오직 정신분석의 방법 많이 무의식이라는 말 쓰기 싫거든. 이거 되게 사람을 갇히게 만드는 개념이라서. 무슨 치료나 무슨 댄스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완화가 될 수 있을지라도 요 뿌리 무의식에 있는 게 이 위치 이동을 하지 않는 한, 자아에 통합되지 않는 한, 한순간 좀 가벼워진 것 같다 하지만 늘 다시 채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충격적 정서와 결합된 그런 관념은 반복해서 회귀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겪었던 친인척 하여튼 나한테 준 이상한 야릇한 몸짓인데 그때는 그 몸짓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지. 나이 먹으면 사춘기부터 그게 성추행이다 이렇게 그 어떤 가치 평가가 들어가죠. 애들 모르는 거지. 그까지 배우기 전에. 야릇한 무엇인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 관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분,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이미지 형식이든 관념의 형식이든 얘기했을 때, 여기 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테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사후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후 해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늘 가치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지. 가령 어느 문화권에서는 남자들한테 성이 좀 너그러울 수 있지. 그리고 여자들한테 성이 심하게 도덕적 가치평가를 받는. 이 당시 그랬거든. 그랬을 때 히스테리 환자가 이제 여성들인데 내가 겪었던 게 이게 무슨 그게 성추행이었고 성적인 이런 거였어? 예전에 성추행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순결하지 않은 존재다. 너는 이제 더럽혀진 존재다. 이렇게 작용이 됐어. 과거에. 거기다 종교적인 무드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 관념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요거는 그냥 오리지널하지. 이미지는. 무엇이 아파트 어디서 누가 귀엽다고 하면서 나 몸을 이상하게 좀 했다. 이렇게. 이게 같이 연결돼 있죠, 이게. 자, 연결돼 있어가지고, 연결돼 있어도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그게, 그 당시에 자아가 감당해서 여기에 위치해갖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게 소화가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요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땐 원인 모르게 이상해요. 그때부터는 제 삶의 무드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이제 미쳐가지고. 그래서 충격적인 정서와 결합된 그 관념. 이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여기서 이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 처음에. 이거 X라고 합시다. 뭔가가, 그 다음서부터 이상했어요. 그 전에 하고 그 이후는 내 삶의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히스테리 발생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 자, 큰 2번을 봅시다. 무의식에서는 각기 다른 독립된 충동과 관념들이 독자적으로 1차 과정은 primary mental process라고 그래갖고 본능적, 원시적, 유아적 정신 과정이에요.
이거는 문명적 정신과정과 대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 가령 성과 연관된 관념이라고 보죠. 성과 연관된. 무의식에서는 본일차 과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긴 도덕적 가치평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도덕적 가치평가가 존재하는 건 전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본능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되게 격조 있게 삶을 좀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되는 거야. 이 무의식에서는 본능대로야. 1차 정신 과정이야. 그랬을 때 그냥 내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빨리 어딘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방출해야 돼. 도덕적 평가 아니야. 뭐 이 사람, 이 대상 이 중에 본능적으로 끌린 대상한테 가가지고 그냥 방출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1차 과정이야. 이분이 누구고 뭐하는 분이고 이런 거 전혀 외부 세계의 타이틀 하나도 작동의 의미가 없어. 의식의 세계가 달라. 제일 뭔가 잘 될 것 같은 대상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본능에 불편한 거 막 해소하고 싶은 거야. 내 몸짓이 좀 약한가? 그렇지 뭐. 그건 무의식의 또는 프라이머리 멘탈 프로세스의 특성이야. 근데 이거를 의식의 세계에서 그대로 하면은 보복되지. 그렇잖아? 특히 성과 연관된. 요새 뭐 좀 시끌시끌하잖아, 언론에. 성과 연관된. 그 성과 연관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과 연관된 것이 이제 도덕적 평가의 칼날을 맞으면은 진짜 복잡해지는 거야. 이 당시에 히스테리를 겪은 사람들이 그 문화권이 그런 거야. 도덕적, 쌀벌한 도덕적 평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뱉었던 언어들이 도덕적 평가 세계에 착 올라와 봐. 그러면 개자식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올라오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뱉은 언어인데 그걸 이렇게 대중 앞에 내놓고선 XX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성숙하지 않은 문화라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해. 개인 카톡의 내용을 대중에다 놓고 이게 얼마나 개판이냐 이렇게는 안 한다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문화는 거의 다시 프로이드 시대의 히스테리 시대로 회귀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누군가하고 좀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 그런데 기록이 남는 그 가령 친구들 뭐 7, 8, 한 10명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전문가 집단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 속마음 얘기를 안 해. 진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이게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데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심성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언행이 일치가 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계속 꾸미는 얘기만 하는 거지. 점점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가 더 많아져가지고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야. 이게 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 밴드는 우린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정신분석 밴드. 오케이? 네. 자 2번 억압작용에 의한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은 발달 단계에서는 정상이다. 사회적 삶을 위해서 자연적 삶의 형태를 억압하고 변형시켜야 하는 남근기 특히 그러하다. 남근기 또는 오디푸스기 그거는 사회적 규범을 배워서 내면화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만족을 막 추구하면서 구강항문기 살다가 남근기에 사회적 규범을 익히는 그 훈련을 쌓는 그 시기에 아버지의 말씀 또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면은 그때 억압이라고 하는 게 작동이 돼야만 되는 거야. 나이 먹어서도 억압 기제가 제대로 요 안에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알아? 참을성 없는 사람 있지? 욕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조금 참고 상황에 맞게 그 욕구를 해소하는 게 세련된 행동이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욕구를 참는 훈련 연습이 안 돼 있어.
억압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유혹에 약하지. 뭐 조삼모사라는 그 옛날에 무슨 수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빵을 더 많이 줄게. 나중에 적게 주고. 그럼 지금 많이 준다는 것에 혹하는 거지 그냥. 참을성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 사회적인 공적 일을 하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금세 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 가지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20살 이전에까지는 그냥 잘 살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억압이 너무 과도하거나 의식과 무의식의 그 격차가 너무 강해지면은 정신이 이 장애가 생겨요. 이게 리턴 오브 더 리프레스트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정신 균형이 깨져. 세 번째, 환자가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의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의식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그래서 환자의 의식은 병의 원인을 좀처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기억하더라도 당시의 정서와 분리시키거나 왜곡시키므로 여기서 당시의 정서와 분리시킨다는 말이 한번 줄 한번 거보세요. 이게 당시의 정서와 분리시키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강박신경증자예요. 강박신경증은 주지와 방어가 세가지고 과거에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적으로 대단히 깊은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마치 무슨 책을 읽은 거 강의하듯이 표현을 해. 강박신경증자는 사고와 정서가 분리돼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데스크립션, 서술하는 그 능력은 뛰어나. 그런데 정서와 분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지널한 그 충격적 그 정서가 아닌 거야, 사실은. 반쪽 기억인 거지, 그게. 연결된 기억이야지 소산이 되거든. 의식의 통합이 되고. 근데 관념적인 요소만 자꾸 만드니까.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 충격받고 이상한 거, 이런 거 원상태로 그대로 꺼내가지고 제대로 정신에 소화를 해가지고 그 성숙하게 재해석해서 변형시키고 이게 원본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으면은 대단히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게 다 차폐 기억인 거야. 스크린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약간 또는 적절히 변형된 거지. 그래서 분명히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제대로 뭐 변화가 없을까 할 때는 스크린 메모리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서와 사고가 분리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기억해내서 분석가한테 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오리지널한 내가 충격받은 그 경험이 아닌 거야. 정서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혀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하면은 그때 그 충격과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원본이 그대로 올라온 게 아닌 거야. 그게. 물론 이거는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거라서 그래서 강박신경증자가 그걸 연결시키는 데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야. 네 번째,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알지만 모르는 거지.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요 라고 나름대로 지적 능력이 있었고 정리를 잘해. 강박증자들이. 근데 자기는 그 감정의 어떤 속의 내부에 뭔가 불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리됐기 때문에. 네 번째, 각각의 불행한 사건이 각각의 증상과 연결되곤 합니다. 꿈 해석할 때 꿈의 내용을 각각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자유현상하고 해석하듯이 증상들에 대한 분석 역시 그러해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꿈 해석을 해본 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꿈 해석을 해보지 못한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증상이라고 하는 건 불과 한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히스테리는 뭐 두세 가지라고 해도. 그런데 어떤 증상은 연상을 해봤더니 그것과 연결된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났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걸 제대로 하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고. 근데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다는 건 그 증상과 연관된 전의식적 기억이
돼가지고 그 증상은 없었지만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무의식의 뿌리는 접촉이 안 돼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야. 히스테리 증상이. 꿈에서 갈 때 자유현상 이렇게 하듯이 증상과 연관된 걸 일일이 떠올리게 하는 거야. 자, 그 증상과 연관된 특히 증상이 최초 발생된 시점, 그 전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돋보기 작업을 해. 근데 혼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분석가하고 같이 그 시점에 무언가 있었는가 하면 뜻밖에도 떠올릴 것들이 되게 많아. 각자 혼자서 정리해 놓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분석해보면은 되게 많아. 내가 모르던 것들도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혼자는 스스로의 방어기제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야. 5번째, 증상과 원인 사이의 관계는 다중복합적이고 상징적이다. 증상과 이 원인은 이게 다중복합적이라는 말은 원인이 하나만 아니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이 원인에는 근본 원인이 있고 촉발 원인이 있고 요 중간에 또 수많은 중간적 원인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이게 최초에 발생할 때 근본 원인과 촉발 원인만 있어도 증상이 발생하는데 요 시기를 놓치면은 치료하는 시기를 보통 발생한 지 20년, 30년 후에 분석가 또 호소하거든? 그냥 버티다가? 그러면 이 중간 원인이 그동안 되게 많이 요 안에 달라붙어 있는 원인 많이 생긴 거야. 나이가 젊은수록 그 원인이 적기 때문에 다중복합적이 덜 복합적이 돼서 기간이 짧고 뭐 예후도 좋지만 복합적일 때는 이것들이 많아져서 대단히 좀 그래요.